김동희 배우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올리시고. 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한지우 역할 맡았던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박보람 역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 이상한 나라 수학자 연출을 한 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받으신 게 2018년 8월에 처음 시나리오를 받으셨고요.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그 시나리오 쓰신 분은 참고로 그 이용재 작가님이신데 신문 기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 출신이 이 수학에 대한 얘기를 시나리오를 쓰셔서 감독님께 전달해드린 거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딱 머릿속에 어떤 한 상이 떠올랐는데, 장면이 떠올랐는데, 어떤 그 소년 또는 소녀가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낙담을 하고 있는데, 왜 웃으시나요? 또 저 얘기한다. 김동희 배우님한테 또 저 얘기네 하는 반복된 이 똑같은 답변이지만 사실입니다. 과장이 아니고 그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어른 또는 부모가 그러니까 정면에서 같이 얘기를 왜 낙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윽박지르지 않고 네가 문제야 막해, 네가 노력이 부족해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되게 균등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짚어나가는 굉장히 뭐랄까 반듯함이 느껴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참 해보고 싶다. 좀 이런 반듯함이 당당하게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되게 한번 좀 꾸며보고 싶었습니다. 밝은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네. 이게 굉장히 영화가 또 착하죠.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 또 수학자와 이 고등학생의 어떤 우정 같은 게 좀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김동희 배우님은 이거 250대의 경쟁률을 뚫고 첫 주연 데뷔작을 맡으셨을 때 뭐랄까 좀 떨리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느끼셨을 텐데, 장편 데뷔작 주연 맡으셨던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오디션 볼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디션 지원을 제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터디 하면서 학교 선배들이랑 했는데, 학교 선배들이 이제 뭐 영화사 이런 오디션 공고가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가 내보겠다, 알겠다 했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디션을 봤었고, 또 오디션장에 최종 오디션을 볼 때 안에 이제 최민식 선배님이 계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소속사가 없으니까 그냥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이제 좀 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즐기다 오는 마음으로 임하자고 계속 대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한 3년도 더 넘어서 이제 어제 영화를 사실 다시 봤어요. 네, 영화 개봉하고 처음으로 다시 봤어요. 영화 개봉 때 한 번 보고 한 번도 안 봤는데, 넷플릭스에 항상 올라와 있는 거 이 사진만 보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았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연기를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대부분 보면 친구가 대신 원서 내면 다 잘 되더라고요. 네. 그 감독님께 조윤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디션 보실 때 피아노 잘 친다고 귀여운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피아노 그 파이송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피아노 관련된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사실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네 잘해요 다 잘해요 막 이랬어요. 감독님이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잘 치냐 이래서 그럼요 저 너무 잘 친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요. 그 어디까지 이걸 몰라서 그냥 저 베토벤 쳐요 막 이랬어요. 저 베토벤도 쳐요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도 모르셨는지 진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거의 그날 딱 그 오디션 끝나고 오디션 문 나서는데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펑펑 울고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저 악보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이래서 근데 한 곡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악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약간 이런 큰일 났는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3년 만에 거의 공백을 깨고 나온 작품이거든요.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이거 꼭 쳐야 된다. 제 인생이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악보에 다 손가락 번호를 써가지고 그걸 아예 통째로 외웠어요. 번호를.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그 씬 찍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촬영 없는 날은 그냥 무조건 연습실 가서 한 5-6시간씩 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쳤어요. 촬영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사전 정보 없이 영화 봤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피아노를 진짜 잘 친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잘 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개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디러 헌팅이라든지 또 파인딩 포레스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하나 좀 떠오르는 영화가 여인의 향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파치노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받은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아마도 감독님도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셨을 텐데 영화 만드실 때 레퍼런스 참고하시면서 만드실 때 좀 주안점을 둔 점은 또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에 말씀하신 두 편의 영화는 제가 너무나 흠모하는 거스 반 스트 감독의 영화고 세 편 다 아마도가 아니라 세 편 다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성장통 또는 어른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어떤 인물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완해가는 과정에 대한 영화라고 보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수학자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저는 시나리오를 받고 말씀하신 그 영화들을 참 잘 응용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해야만 했던 것은 어떻게 차별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가 아니라 좀 유희, 즐거움, 일탈의 쾌감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장면이 당연히 그 B103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 특히 파이송 음악 연주하는 그 공간 안에서 세 명이 이제 일탈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순수한 원초적인 즐거움이랄까 관객들도 저 공간 안에서 같이 놀고 싶다, 일탈하고 싶다. 근데 버려진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되게 먼지가 많은 공간이지만 이런 일탈 안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움, 되게 순수한 즐거움을 좀 더 좀 증폭시키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라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 천재 수학자와 순수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흥미롭게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동희 배우님 저기 최민식 씨 있는 오디션장 들어갈 때 뭐 비타민 소품도 준비해 가시고 바카스 소품도 준비해 가지고 좀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한 번만 좀 떠올려 주세요. 그 오디션장에서 어떻게 최민식 배우 앞에 모시고 어떤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오디션 보러 들어가기 전에 그 명단 그날 오디션 보는 명단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데가 다 회사 소속사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진짜 내려놔야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올 수 있는 오디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가서 내가 또 언제 최민식이라는 대배우를 만나서 연기를 보여주겠어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오디션에 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는 민식 선배님이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연기를 뭐 더해봐라 혹은 어떤 장기자랑 뭐 혹은 뭐 특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담을 많이 나누고 그냥 쉴 때 뭐 하냐 뭐 좋아하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아쉬워서 지정 대본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만 했는데 제가 나머지 하나도 해보겠다고 네, 그런 것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독백을 이제 자유 독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 오디션 때 혹시나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통하면 다음 오디션 때 써먹어야 돼. 1타 2피. 네, 네. 진짜 그 정도로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만 얻어가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민식 선배님을 처음 보면 너무 떨리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윤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때 뮤지컬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뮤지컬 뭐 여러 작품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 하시면서 연기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되셨는지 여쭤보고요. 사실 뮤지컬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데뷔가 뮤지컬이긴 한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뮤지컬에서 아이들 중 한 명으로 도레미송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뮤지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연기에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후에 연극을 한번 접하게 되면서 우연찮게 연극을 어떻게 하게 됐거든요.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 한 건데, 근데 그때 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뭔가 왜 되게 무대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 약간 전율, 이런 걸 할 때 내가 되게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구나라고 해서 연기로 전향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교도 뮤지컬, 처음에 뮤지컬 전공을 했네요. 근데 하다가 이제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좀 연기를 전향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기회 또 좋은 뮤지컬 있으면 기회 있으면 언제든.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두 배우분을 좀 캐스팅하게 된 시점, 어떤 점에 마음이 들어서 두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그리고 연기 디렉팅 할 때 좀 두 분께 좀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강조했다고요? 잠깐 일단 이제 얘기하다가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연을 맡은 김동희 배우는 여기 아까 바로 김동희 배우님이 답변하신 영화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딱 들어와서 저하고 최민식 씨 앞에서 최민식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그 태도랄까 이미지가 제가 전달받는 어떤 정서, 김동희라는 배우가 뿜어내고 있는 어떤 정서, 자기 되게 견고했어요. 솔직히 긴장하는 거는 느껴지죠. 최민식이라는 대배우 앞에서 서 있는데 당연히 긴장하는 건 느껴지는데 자기의 자존감이랄까 이런 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게 건들거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엉망인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느껴졌고, 아까 김동희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수정을 해왔어요. 대본을, 지정 대본을. 그래서 그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게. 근데 그 수정을 왜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자기 이유를,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면모가 지구한테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희 배우를 당시에 이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서 배우는 그
그 조윤서 보람 역할을 찾는 게 꽤 난항이었습니다. 이게 주연급 조연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와 학성보다는 당연히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영화상으로 봤을 때 영화 러닝타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그럴 법한 보람이 행하는 보람의 동선과 굉장히 일치가 되는 이미지가 필요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 전에 이제 봤던 배우들이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상황은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연출팀원이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 안에 자료가 있었어요. 다른 영화의 그 테스트 오디션 자료였던 거죠.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나 그러면 68% 보람인 것 같은데 72%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역시 과장이 아닙니다. 보람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보람이다. 이건 그래서 그때 기본만 해다오. 거기서 이제 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만 하면 바로 캐스팅 나는 할 거야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몇 번까지 쳐봤어요는 체르니 몇 번까지 쳐봤어요라고 체르니가 생략된 질문이었겠죠. 근데 당연히 알 줄 알고 제가 물어본 한 거였고, 베토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이제 찾았다라고 흥분을 해서 오케이요. 베토벤의 바하건 뭐 상관없다, 이제 찾았다라고 약간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캐스팅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캐스팅을 너무 정교하게 잘하셨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20대 중반에 17살 교복 입은 고1을 연기했는데 대부분 다 고등학생으로 착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교복을 입고 17살 고1을 연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교복 입고 하는 연기, 고1 연기가? 처음에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사람들이 나를 고등학생으로 안 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외형적인 거에 좀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터뷰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혹은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나 그런 것도 많이 관찰하고, 그리고 분장팀이랑 이제 의상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지우가 좀 피부가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분장팀의 아이디어인데 그 당시 제가 뭐 그렇게 피부가 좋지도 않았고 그걸 이제 잘 살려서 뭔가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 정도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더 몰입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감독님이랑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만나서 거의 매일 만났다고 보는데 주말 빼고는 계속 감독님 집이나 혹은 작업실 가서 대본 펼쳐놓고 거의 진짜 씬바이 씬이라고 한 씬 예를 들어서 뭐 바카스 아까 주는 거 있으면 거기 대사부터 시작해서 다 분석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카스 얘기하니까 우리가 딸기우유 한 잔씩 먹으면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조윤서 배우님은 이제 그거 할 때 제작진에서 머리 단발로 깎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삭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조윤서 배우님도 20대 그때 당시 중반의 나이에 또 17살 교복 입고 하는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그냥 막 던지나 봐요. 그냥 막 장난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어쨌든 한 자의가 아니라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쉬게 됐었고, 사실 그래서 오디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했거든요. 근데 수학자 불러주신 그 오디션이 거의 한
6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있었던 오디션이었어요. 막 진짜 1년에 한두 개씩밖에 못 볼 때였는데 그래서 보러 가니까 이제 저는 엄청 파이팅이 넘쳐 있죠. 그래서 피아노 칠 수 있어? 잘해요. 이러고 뭐 할 수 있어? 잘해요. 이러고 머리 자를 수 있어? 밀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되게 보람이랑 조금 겹치는 면도 있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캐스팅 된 이후부터는 왜 맞아요. 동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10대 외형적인 모습이 일단 저를 봤을 때 얘 되게 그냥 정말 평범한 있을 법한 고등학생이다 라고 느껴져야 좀 공감을 더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좀 외형적인 부분에서 일단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도 사실 감독님은 안 잘라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잘라보면 어때? 근데 너가 원하지 않으면 자르지 않아도 돼 라고 하셨는데 머리도 과감하게 잘라보고 살도 사실 작품 들어가면 오히려 빼고 싶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러면 안 어려 보인다고 살도 빼지 말라 하셨어요. 볼살이 이렇게 좀 있는 게 좀 10대 같다 하셔서 그냥 진짜 동이랑 맨날 치킨 먹으러 다니면서 저 너무 행복하게 찍었던 그 비슷해요.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또 그 친구들의 뭐 텐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영화 보신 분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진짜 10대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해주실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전 20대 중반은 아니었거든요. 29이었어요. 네. 28에서 29 넘어갈 때여가지고 이제 30대 직전이었어서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의 뭐 한띠 12살 어린 역할을 한 거잖아요. 29인데 17이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감독님께 여쭤볼게. 이 영화가 소재가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학성이 맨 마지막에 보면 북한도 남한도 아닌 독일로 갑니다. 그죠? 그럼 한국 사회는 이 천재 수학자, 탈북 출신의 천재 수학자를 보듬어주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배우셨겠지만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그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선택하게 되는 한반도의 비극일 텐데 감독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독일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런 한국의 좀 분단 현실이랄까 그리고 또 탈북자를 보듬어주지 못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염두에 두셨던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광장과 다른 점은 저희 수학자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바다에 몸을 던지진 않고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항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내 행복을 설명하자면 내 행복을 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 후에 그 선택, 내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학성에 이 독일에서 또 계속 수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그게 회피라기보다는 선택, 되게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봤고, 그리고 체제나 뭐 시스템,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학성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어떤 저항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선택을 굉장히 찬란하게 좀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무해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네. 왜 조국을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렇게 조국을 떠난 배신자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 그 선택을 되게 존중하고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공간을 선택을 했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환하게 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미소, 그리고 다시 복원되는 지우와 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원복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두 배우님들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두 배우님의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케미가 돋보였어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실제 촬영하시면서 두 분 좀 어떠셨어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아까 치킨 얘기 그런 거 좀. 일단 처음 이제 캐스팅 서로 되고 나서 제가 먼저 누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둘이서 만나자고. 근데 그게 뭐 사심 이런 게 아니라 작품을 위해서 보람이 일단 누가 됐는지도 없고 지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잖아요 영화에서. 학성 아닌 보람인데 보람이 누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만났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착하고 네. 아무튼 농담이고 잘 맞고 얘기도 되게 잘 통하고 행복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수학자 찍으면서 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주에서도 찍고 세종시에서도 찍고 대전에서도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거의 이제 학성이랑 아지트이죠. 그 BL03 찍을 때는 전주 세트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누나가 안 나오는데 누나랑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발 와줘라. 제발 전주로 제발 부탁이다. 나 너무 외롭다. 그렇다고 민식 선배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절대 그냥 혼자 힘들고 외로워서 누나한테 SOS를 많이 했던 기억이.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했던 작업 중에 가장 행복했던 현장을 꼽으라고 하면 수학자거든요. 그 또래 친구들이랑 찍은 경험도 사실 별로 없었고 거의 아직도 유일해요. 수학자가. 그래서 동희 말고도 그 같은 반 친구들로 나왔던 친구들이랑 아직도 너무 잘 지내거든요. 최근에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공연도 보고 하는데 저도 동희한테 좀 의지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었고 저도 영화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또 같은 또래고 하니까 또 되게 잘해줘요 누나한테. 그래가지고 뭐 대본 같이 보자,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찍을 때 이런 좀 좋은 케미가 나왔던 이유는 그냥 너무 친했어요. 계속 촬영 전 후로 계속 놀러 다니면서 죄송해요 그랬다고 대충 한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대본 읽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게 재밌었고. 네, 두 분이 케미가 좋아서 영화에서 정말 10대 남녀공학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딱 저렇겠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곡 1번이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바흐와 수학의 어떤 관계성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바하가 이제 바하곡 중에 평균율 클라비아라고 있습니다. 그 이전 이 곡이 작곡되기 전에는 순정률에 따라서 작곡을 했었는데 그 순정률을 발명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였대요. 저도 다 읽은 거니까 공부하고 자료조사 하면서. 그런데 그 순정률이 바하 이전 평균율 클라비아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그때 굉장히 협소했던 거죠. 근데 평균율 클라비아가 바하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작곡의 영역, 뭐 조성, 옥타브 이런 것들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고 확장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피타고라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역사에 남은 위대한 수학자와 한판 겨루기를 해서 바하가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이겨내서 혁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이 영화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평균율 클라비아 1번과 무반주 첼로곡 1번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하가 이제 이 영화 안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대사에도 학성이 이제 다 복원시킬 수 있다고 모든 곡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이전 다른 모든 집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질문에 나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질문하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의 한 10%라도 수학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 건지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됩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집이 준비하면서 바흐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만들 때 바흐 음악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바흐 음악 자체가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바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객관적 예술가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핸델 여러분 들어보셨죠? 합창곡 많이 만드신 분인데 바흐도 합창곡을 핸델만큼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슈바이처 말입니다. 바흐의 음악이 끝났을 때 불현듯 두 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은 다 듣고 나면 굉장히 경건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음악이라고 슈바이처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스팅 노래 중에 You Only Cross My Mind in Winter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그거를 가지고 편곡을 스팅이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애니오 모리코네라는 마에스트로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돼서 거기 나오는데 애니오 모리코네도 바흐 스펠링 BACH잖아요. 4개 가지고 영화음을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시실리아라는 영화에 보면은 바흐 음악 다큐멘터리 보시면 애니오 모리코네가 BACH로 자기가 음을 부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올 정도로 바흐가 끼친 영향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어디서나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우분께 그러니까 관계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한 것 중에 재미난 거 좀 있습니다. 배우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분께서 수포자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이런 질문이 오셔서 질문 드릴게요. 수포자에게 한마디. 제 자신한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용기가 될 만한 말은 사실 저희 영화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감독님부터 배우들 민식 선배님도 본인이 수포자라고 하셨고 스태프분들 중에서도 나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거든요. 다 나 수포자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포자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예요. 수포자들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영화 같거든요. 막 학교에서 방송 학교에서 다 같이 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교육용 영화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포자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예요. 수포자도 수학 얘기를 할 수 있고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 그만큼 이 영화 하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 이제 관객분들 중에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풀어도 이게 맨날 틀리고 이러면서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번에 딱 나는 그냥 수학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시험 봤는데 그냥 30점 나오고 20점 나오고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생에서 처음 깨닫고 포기를 했는데 다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수학을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수학은 정말 지금은 수학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수학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쓰임새가 많고 굉장히 찾아보면 이런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부 다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수포자입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이주수 음악 감독님에게 레퍼런스로 준 곡이 두 개인데 하나는 콜드플레이의 Life in Technicolor 그리고 BTS 정국의 유포리아 이걸 들려주면서 이러한 느낌의 음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이렇게 두 곡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뭔지 여쭤볼게요. 그 두 곡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로 이지성 감독님한테 드린 곡들이 그리고 작곡가 설명 소개해드린 작곡가 굉장히 많고요. 소셜 네트워크 음악 감독 그 음악도 좀 내려드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곡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강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현 위주의 오케스트레이션 중심의 음악도 중요하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하이브리드랄까요? 예, 그런 식의 곡들로 채워나가자라고 말씀을 되게 강렬하게 말씀드렸고 이수막 감독이 굉장히 잘 해주셨고 정국과 이유는 제가 그 곡을 멜로디를 중시한다기보다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자체 순수한 정서랄까요? 거기에 이주석 음악 감독과 되게 집중을 많이 한 듯 합니다.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집중했는지 증명이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순수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정서랄까요? 사운드의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정서랄까요? 그리고 요 전공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한 게 있는데요. 그 BTS 묻어가려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 제가 그 출근송이었어요. 출근송. 전국의 유포리아가 그게가 한 2019년 촬영하기 전에 꽂힌다고 그러죠. 꽂혀가지고 촬영 현장에 갈 때 언제나 사운드를 엄청 크게 높이고 볼륨을 높이고 예, 네, 듣던 음악입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증인이에요. 봤어요. 같이 차 타고 갈 때 들었었어요.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왼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영화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좀 뜻깊은 영화인 게요. 제가 한 근 10년 동안 계속 학생들을 수학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를 보는 게 저는 조금 되게 좀 어색하고 일부러 피해 왔었었는데 이제는 좀 또 이번 기회에 삼아서 또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너무 극사실주의적인 것처럼 그 당시 그 자사고나 어떤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학생들끼리 어떤 인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감독님의 어떤 경험인가 아니면은 뭐 자문을 정말 잘 받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게 김동희 분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을 때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때였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체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를 보면서 김동희 배우님이 그 최민식 부님 그런 이렇게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떠나가는 걸 잡을 때나 뭔가 감정을 더 쏟아낼 수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되게 적당하게 딱 이렇게 조절하는 거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학생들이 너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체념을 하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절제를 너무 해버리니까 그런 학생들을 봐오면서 제가 더 아파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의도를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지우는 학생에게 이제 접근을 계속 여러 차례 하면서 학생에게 접근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친구들, 가족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걸 내가 학생이 이제 너 전학가지 말고 그 구름다리 위에서 증명해라 했을 때 그 관객분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막 안 섭섭하고 나 안 서운한 내가 왜 안 잡냐고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볼 사람이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라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실제로 증명을 하게 되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한마디도 못하던 지우가 나 전학 안 가겠다 엄포까지 내리고 하는 과정들이 다 학생에게 의존이 아니라 의지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그게 내가 절제해야지 이건 아니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이번 여성 관계 여기 왼손 들고 계십니다. 네, 가운데 왼손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안경 쓰신 분이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과학실이라는 공간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그 학성이가 그 지우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과학실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일단 과학실이었고요. 네, 버려진 일단 창고였어요. 창고인데 이전에는 과학실이었겠죠. 예, 아마 수학과 조금 연결을 시켰다 보니까 수학실이라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성적인 테마를 갖고 있는 공간을 선택하다 보니 과학실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 네, 옆에 계신 분, 네, 질문.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요. 맨 앞에서 세 번째. 오른손 들고 계신 분. 여기 맨 앞에서 왼쪽 세 번째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질문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윤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보람이는 마지막 부분에 안 나왔는데 그 몇 년 시간 동안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사극에서 그 세자빈 역할도 하셨는데 현대극하고 그 사극에서 각각 힘들었던,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람이의 결말. 근데 이 질문을 전에도 GV에서 한번 보람이와 지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 상상의 보람이가 있고, 그냥 영화 보신 분들의 상상의 보람이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행복하게 사는 거고, 보람이와 지우가 뭐 이렇지 않을까 이런 그냥 열리게 재밌게 상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현대극과 사극의 차이는 일단 사극은 의상이 너무 힘들고요, 현대극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의상이 좀 많이 힘들고, 또 아무래도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사극에서의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질문은 여성 관계.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음악과 수학을 함께 이용하지만 결국엔 용기와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우도 학성도 지우로부터 서로 교감을 하면서 변화하는 지점들이 제일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도 지우가 용기를 내는 부분은 조금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거나 학성의 집을 찾아간다거나. 그런데 학성의 용기를 내는 장면에서 저는 흥미로웠던 게, 마음이 이상하게 계속 남았던 장면이 학성이 거북이를 다시 보내주는 장면이었어요. 계속 아들과 사실 관련이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끌고 다니던 거북이를 결국엔 놓아줄 수 있었던 그 학성의 마음, 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왜 거북이였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으네요. 네. 거북이를 놓아주는 것은 이게 내 한계를 지금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식이겠죠. 예. 그게 이제 거북이 보면서 자기 죽은 이제 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놓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거북이가. 예. 제 한계, 계속 갖고 있던 한계를 이제 극복하겠다는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우와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함이
자기의 한계를 어떤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성은 받아들였겠죠 당시에.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거북이인지는 거북이 귀엽잖아요. 거북이 귀엽고 작고 다 안 되잖아요. 집에 하는 사람 다잘 안 되니까 물에 놓을 수도 있고 밥 주기도 좀 유용하고 또 모래 고양이처럼 모래 갈아주기도 힘들고 학성이 모래 갈고 이러면 조금 그리고 저는 당시에 제가 무지해서 몰랐는데 이거는 이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불법입니다. 방생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셨을 관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저를 포함한 제작진이 몰랐어요.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몰랐던 얘기 막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진 타임에 시간이 다 돼서 네, 지금 여기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행사가 바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배우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지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 가시는 게 조심히 가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강아지 산책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데 시간 내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봉한 지 꽤 지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뭐 수학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사실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망설이고 있고 지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좀 삶의 의지가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강아지 얘기했으니까 요즘 고양이가 베란다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더워서 에어컨 바람을 언제나 써야 되는. 그래서 너무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2시간이란 러닝 타임이 플러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한 1시간이 총 3시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좀 어떤 작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를 희망합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또 다른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